세계 평화를 깨려고 하는 악동들한테 잘해주고 무릎을 꿇면 그 악동들이 우리 좋아해주는 게 아니고 차라리 경찰하고 형님 동생 하면 조폭이 신경 씁니다. 그렇죠. 야야 쟤네들 건들지 마. 그렇지. 정일성 논란이 굉장히 컸어요. 사실은 이게 이 정일성에 대해서 사실은 야권 일부에서도 또 5.18 단체들까지도 이거는 부적절하다. 왜? 아니 이분이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공산주의자의 중국 그렇죠. 귀한 사람을 6.25 때 응원단장한 사람인데 중공군한테 독려하면서 앞으로 돌격 앞으로 했던 네. 사람을 왜 위인하고 영웅하고 미화하느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커졌는데 예. 정일성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일성 문제는 뭐 지금 방금 우리 이제 배승규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제 참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홍범도 장군 같은 직접 6.25 남침에 사유면 돌아가셨죠. 네. 그런 분들은 군 시설에는 모시기 적절치는 못하잖아요. 우리 군이 정체성이 있고 북한과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에 선양을 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독립투사 중에서 6.25 전쟁에 일으켰던 사람분들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대는 공공시설에는 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정률성에 해당되는 네. 거고요. 그런데 굳이 개인들이 사비를 내서 학문을 한다든지 또는 그 집안에서 자기들이 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거야 대한민국 뭐 어떡하-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 집안의 자유가 그것까지는 우리가 용인을 네. 하되 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을 기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광주시가 그 어마어마한 예산들하고 거리를 만들고 네. 무슨 동요제를 가요제, 하고. 동요제, 뭐 생가를 보고 나고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네네. 안 그래도 할 사람들 많은데 네네. 그리고 네. 이 정일성 씨에 대해서 뭐 지역 방송사 사장은 한중 평화의 정신의 무슨 상징으로 얘기하고 네. 아니 이분 우리 그 뭐 동포한테 총뿌리 들이대라고 한 분을 무슨 평화의 상징입니까? 중공군이 우리나라 국군과 국민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요. 거기다가 정일성 노래 부르고 동요제 할 때는 네. 복장이나 노래 방식이 북한하고 똑같아요.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이 도대체 우리나라 한가운데서 참. 그럼 뭐 극단적으로 네. 정율성이 한중 평화의 상징이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싫어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일제강점기 때 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쪽 범위는 그렇죠. 그럼 그거도 더 평화의 상징인가요? 태평양이 또 대동아 공영권이고요. 이제 일제 심리 주장에 하면 네. 그다음 일제 그 했을 때 순수히 저항하지 않았던 우리 을사오적이라는 분들도 나름대로 논리가 그거예요. 그 힘이 이렇게 약한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싸우겠다고 해봤자 많은 동포가 피를 흘리니까 그냥 그 뭐 일본하고 식민지 되는 게 낫겠다. 이완용 그럼 더러운 평화 맞네요. 더러운 평화. 그다음에 당시 우리나라 그 국민이 한 2천만 정도 네. 됐다고 그러거든요. 2천만 되는 규모가 하나도 저항도 없이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평화라는 이름, 뭐 한중 우호라고 하면 역사상 지금 말한 역사적 논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합할 게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네. 용서가 화합은 하되 국가의 정체성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국가 주도로 할 것이냐 국민의 세금으로 할 것이냐 자발적 모금을 할 것이냐 이런 구분을 소위 잘해야 그렇죠. 나라의 어떤 네. 기본이 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북한 이야기로 좀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정상회담하고 대규모 무기 거래를 할 거다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 김정은이 러시아로 직접 방문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존 커비 전략소통 비서관 NSC 미국 네. 말씀도 뭐 무기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네. 얼마 전에 뭐 뉴욕 타임즈에 보도가 됐죠. 네. 그래서 아마 뭐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예. 그렇죠. 이미 이제 소위구 국방장관이 와서 일단 이제 북한하고 네. 국방 사이드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정상회담에 친서를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4년 반 전에 간 것처럼 이제 아마 블라디보스톡 정도로 가거나 하는데 그때보다는 김정은이 그 레버리지가 훨씬 커져서 네. 예, 그때는 완전히 어리였는데 지금은 약간 예, 갑질도 완전- 할 것 같아요. 거의 비등비등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잘 아신 바와 같이 때문에 너무 완전히. 러시아가 고전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무기 거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4년 반 전에는 만일 무기 거래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면 러시아의 일방적인 시혜였지만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북한한테 받을 게 별로 없어요. 네. 러시아는 줄을 게 첨단 무기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에너지도 있고 식량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래식, 특히 저는 포탄이라고 봐요. 재래식 뭐 탱크라든지 대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가서 있는데 그거는 러시아가 구태여 북한산 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이 155mm 탄이나 또는 소총탄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국제 가격으로 실제로 몇 배, 10배 가까이 올랐답니다.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들은 시용 가능하니까 북한도 이제 레버리지를 하나 가지게 됐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게 러시아와 이제 군사 협력해갖고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정찰 위성 기술, 그다음에 ICBM 재진입 기술, 뭐 이런 핵심 기술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만일 러시아가 다급해서 준다고 한다면 북한이 소위 5대 전략 무기 기술을 다 가지게 되는 이런 우리로서 상당히 큰 위협적인 상황에 도달하게 될 텐데 정말 러시아가 줄까요? 저는 뭐 가능성을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아무리 러시아가 다급해도 네. 그 재래식 포탄을 가지고 네. 값이 안 맞잖아요. 아, 거래라고 하는 것은 네. 한 사람이 아주 다급하면 네. 좀 싸게 내놓을 수는 있어요. 네. 매도자고 매수자가 약간의 그런 시장의 불균형이 있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 제가 봐서 네. 좀 해킹 같은 거로 지금 많은 많은 걸 네. 가져갔다 그러죠. 그 옛날에 이제 소위 연방이 해체됐을 때는 또 다른 경로로 많이 왔고 기술자들 데리고 예. 오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 무기는 뭐 소련과 러시아 베이스로 왔다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가 그런 데서 잘 좀 통제라고 안 주니까 해킹으로 들어간 네. 거고. 아하. 근데 이제 재래식 포탄으로 가지고 북한한테 지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김정은이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게 뭔가 네. 핵무기 고도화를 1년 앞당기는 것일까 아니면 올 겨울도 다가오고 있는데 네. 식량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는 것인가 따지면 식량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거 ICBM 기술을 달라 군사성 달라 이 값이 맞나? 이 값은 나중에 이걸 다 주고 나면 북한이 완전히 나하고는 더 거래할 게 없다고 빠이빠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주려면 걔가 가장 원하는 건 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제가 봐서는 지금 올해 굉장히 역대 최악의 식량난입니다. 아, 네. 근데 올 겨울에 식량난은 가중될 거고 에너지난도 가중될 텐데 아마 식량 에너지 쪽에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다음 무기도 요구는 하겠죠. 근데 뭐 약간의 기술 정도는 줄 수 있지만 네. 정말 러시아가 최고로 귀중하게 생각하는 아. 자기 생명선이라고 하는 기술을 포탄에 넘길까 하는 건 좀 회의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안했다 이런 보고를 한 적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중러 정상회담이나 연합훈련의 현실화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북러의 뭐 연합훈련이나 또 이런 것들은 이미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리고 푸틴 자체가 지금 국제 형사재판소에 범죄자가 돼서 외국도 못 나가는 형편인데 네. 지금 우리 뭐 이렇게 시체 말로 이판사판이에요. 네. 북한도 이판사판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거기 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아주 가벼운 뭐 비행 편대 훈련이니까 가볍게 향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진핑은 지금 굉장히 자기들이 그쪽에 경제 때문에 아, 지금 예. 뭐 상당히 이렇게 위기예요. 몰려 있고 하여튼 이 디리스킹에 대해서 자기는 아니라고 지금 막 국제사회에 지금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북중러하고 놀게 되면 네. 완전히 이제는 명분을 그렇죠. 주는 거잖아요. 완전히 왕따 삼형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계속 미국이 공격하고 하는 소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라는 게 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게 분명한 네. 원칙인데 네. 지금 중국은 뭐 대만 문제가 있어서 하곤 하지만 중국은 그건 자기 영토니까 네. 그렇게 국제적인 문제를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죠. 러시아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고 있고 네.
북한은 또 힘에 의한 현상, 유엔 동시 가입국인데 남북한이 하겠다고 핵무기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입하는 순간 제가 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네.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악의 삼축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 중국의 인센티브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다르다. 네. 네. 그래서 북중로가 이루어지긴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다. 근데 이제 네. 무기 빅딜 이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도 지금 뭐 굉장히 견제라고 대응을 나섰고 우리 정부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네. 자 우리 정부는 그럼 여기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를 직접 지원하고는 하진 않아요. 말은 나왔지만 근데 만약 정말 북한 무기를 러시아가 받으면 우리도 그냥 시쳇말로 그럼 우리도 포탄 우크라이나에 주면서 대응하고 여차하면 뭐 K2나 K9 우리도 줄 거야 하면 북한한테 받는 무기보다 우크라이나에 가는 우리 K2나 K9이 훨씬 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이게 물론 직접 주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좀 블러핑이든 아니면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예, 그게 상당히 저는 유용한 우리 레버리지를 높이는 면에서 네. 사실 이제 국제 간에 그렇습니다. 내 패를 다 까보이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그때는 전략적 모성이 중요한 그렇죠. 겁니다. 네. 줄 듯 말 듯. 절대 말 때. 너의 행동에 따라서 상호주의 입각해서 그렇죠. 네가 좋은 행동을 하면 내가 좋은 행동하고 그렇죠. 나쁜 행동은 나쁜 행동한다. 근데 북중로가 우리가 특히 좌파 정부들이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너한테 매를 들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아이의 버릇을 그렇죠. 고칠 수가 없어요. 뭐 계속 이제 아마 수염 쥐어 뜯어요. 그럼요. 미쳐봐야 본전이니까 때렸으면 네. 예. 때렸어도 뭐 이렇게 제재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논리라 그건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국제 연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봄에 네. 대통령이 외신하고 네. 인터뷰를 하시면 그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조건을 걸어서 그렇죠. 예. 그때는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그렇죠. 라는 그거니까 그 당장 조건에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조건에 이제 북러의 밀착과 그렇죠. 무기 교란은 그러면- 아니지만 그것도 역시 덩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그런 조건도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움직이는 거죠. 사실과 상황이 변하면 네. 언제든지 그에 맞춰서 방책이라는 건 네. 조정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북한 러시아가 이렇게 그게 되는 것은 결국은 시진핑이 탁 뭐 솔직히 한마디로 하면 푸틴 너하고 놀기는 싫다. 너하고 놀면 네. 내가 적어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 취급은 안 되겠다 해서 무기 거래를 안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처음에는 푸틴도 김정은하고 놀기는 너무 싫은 거죠. 그건 너무 막 나가는 악동이니까. 네.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쟤하고라도 놀아야 되겠다. 외톨이가 된.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진핑이 네. 그 둘이 노는데 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 북중로는 좀 어렵다는 게 어렵다. 뭐 추가적인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봅니다. 근데 그동안 야당은 우크라이나 왜 돕냐, 남의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걸로 좀 그렇죠. 이제는 우리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진작부터 저는 이런 네.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다시 말해서 세계 평화를 깨겠다고 네. 깨고 있고 깨겠다고 네. 공언하는 나라가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래 잠재적 위험성이 제일 높은 게 중국하고 북한인데 저는 네. 늘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대만 문제고 대만 문제는 일본과 대한민국의 문제다. 그렇죠. 안전에. 이제 조금씩 대만 문제 나와요. 그럼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버스 안에 이런 데서 아주 폭력배가 시민을 괴롭히면 어떤 여성을 괴롭히면 나머지는 나는 괜찮을 거야. 다음은 자기 차례입니다. 그렇죠. 내 차례죠. 그래서 연대가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걸에서 이제 야권에서는 우리가 뭐 한미리 하고 뭐 이렇게 자유세계 연대를 하니까 중국이 어떻게 할 거냐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거를 쓴 적이 있는데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는 비례 관계다. 야권의 주장은 30년간의 한중 수교 이후에 우리가 쭉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한미 동맹이 튼튼하고 한일 관계도 좋고 자유세계 연대가 좋을 때 우리 레버리지는 컸다. 그렇죠. 가장 우리 본질을 훼손을 했던 한미 동맹이 약하고 한일 관계 엉망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나요? 그러니까요. 역대 대한민국 하고. 대통령에서 그런 대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홀대 지금 나오고 보십시오. 얻어 터지고. 완전히 사드 정상화 시켰는데 산불이라는 뭐 완전히 이제 없어진 거죠. 네. 그렇죠. 무슨 함부로는 무슨. 그런데 뭐 상관이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중국이 뭐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단체 관광도 해제했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자꾸 지금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어. 이분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우면 러시아의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면 러시아가 우리한테 매달립니다. 살려주시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이 가까이 하면 그래 우리 엄청나게 좋은 155mm 신상 포탄도 할 수 그렇죠. 있다고 슬쩍 암시를 주면 네. 그래요. 잠깐만. 그 우리 10만 발 주겠다 그러면 그 난리 나요. 그러니까 러시아 뒤 후방들 박살 나버려요 그냥. 그럼 저뭐 줘가지고 네. 이들 크리미아 반도 그러니까요. 그쪽에 뻥뻥 뚫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특히 야권에 있어서 북중러에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깨려고 하는 악동들한테 네. 잘해주고 무릎을 굴면 그 악동들이 우리를 좋아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경찰을 멀리하고 범죄자와 가까이 형님 동생하면 얘가 나를 보호해줄 게 아닙니다. 경찰하고 가까워야 되고 더 뜯겨요. 예, 경찰에도 가깝고 네. 담을 튼튼히 세우고 네. 차라리 경찰하고 형님 동생하면 조폭이 신경 씁니다. 그렇죠. 야야 쟤네를 건들지 마. 그렇지. 아, 걔들 기다리면 건드렸다가- 전화 한 통하면 형사기동대가 지금 투입된다. 그러면 조폭이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조용히 지나가 그냥. 예. 그리고 먹을 때 돈 내고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하다 못해 네. 늑대가 예. 어디 먹이를 하는데 그 집단이 뭐 양이 됐던 그 중에서 얌전히 있는 거 제일 먼저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막 저항하려고 화음 지르면 그렇죠. 먹을 수는 있는데 아니 먹는 동안 자기 그 에너지가 소모돼 그러니까요. 귀찮잖아요. 아, 그래서 쟤는 나중에 먹고 네. 얌전히 있는 애부터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아. 그 아주 간단한 역사적 사실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야권은 왜곡시킨다. 그렇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군사력 강화는 물론이고 국내 정치 현안에도 개입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북한이 국내 지하 세력에 반대 활동 지령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우리 국민들은 세상이 변했는데 이랬는데 요거 하나 기준은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계속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해야 살아갈 수 있고 네, 또 네. 그렇게 변했어요. 북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 북한은 정권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들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대로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대남적화 전략은 불변한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북한을 볼 때 우리가 변했으니까 북한이 변했다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가 최소한 대북에 대한 네. 원칙이나 전략적 원칙적 접근은 불변으로 갖다 놓고 북한이 확실히 변했다는 징후가 우리가 확실히 될 때 우리가 그 원칙을 수정하면 됩니다. 단 그렇죠.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북한을 대하는 전술은 그때 상황에 따라 변경시킬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전술 변화가 아니고 원칙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 몇십 년을 머물러 있고 우리는 가서 이 미스매치가 심해져서 이런 네네. 착취를 일으키는데 북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은 뭐 여러 가지 체계가 복잡한데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북조선 혁명 역량 강화, 3대 혁명 역량 강화라고 하는데 네. 자기들 강화시키기 위해서 핵을 만들고 뭐냐면 대남적화 통일을 하려면 자기들이 군사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네. 남조선 혁명 역량 강화. 계속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나 적개감을 갖지 않도록 계속 무력화시켜 나갑니다. 그다음에 국제적 혁명 역량 강화는 뭐냐면 그건 72년도 김일성 종합대회에서 이야기한 각건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네. 그중에 대표적인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얼굴이 한반도고요. 대한민국이요. 요걸 보호하는 갓이 있습니다. 네. 네. 갓은 바람이 날리죠. 네. 안 날리면 두 개의 끈으로 묶습니다. 아, 한쪽이 네. 한미동맹이고 아. 한쪽이 한일관계. 이것을 둘 중에 하나만 풀어줘도 떨어지니까 날라간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이 야권 좌파 진영이 한미동맹 이슈를 이렇게 효선이 미선에도 있지만 광우병, 뭐 사드 네. 이렇게까지 계속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영향이 있다. 먹히다가. 점점 이제 안 먹혀. 네. 그다음에, 예. 먹혀요. 네. 몇십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비해서 의식도 바뀐 게 옛날에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 증가. 높아져요.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네. 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해외를 많이 나가 보고 그렇죠. 나가 보면 미국이 뭐 미제 앞잡이 이런 거는 다 엉터리라는 거 몸으로 느껴요. 네. 그게 안 되니까 전에 문재인 정부부터 한일 관계를 일본을 죽창가를 타겠다. 네. 요거는 좀 맥혔거든. 막혔죠. 근데 요것도 의외로 점점점 없어져서 네. 이제는 후쿠시마 옛날 생각하면요 비교적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었지만 네. 광우병이 어떻게 먹혔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훨씬 적대감과 그 비호감이 많은 일본 이슈인데 한일의 이슈인데 후쿠시마에게 안 먹히잖아요. 옛날엔 뇌송송하고 요번엔 같으면 내 몸이 방사능으로 타올라요 그러니까. 그랬을 텐데 네. 지금은 그런 거는까지는 아니에요. 그게 그쵸. 이제 제가 보니까 개방의 힘이고 소통의 힘이고 우리 국민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세상을 향해서 많이 나가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GDP의 통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다 보니까 네. 가장 대개방성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저런 게 안 먹혀. 그리고 요새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해야 먹히는데 젊은 세대들은 일본 여행 많이 가보고 너무 많이 가요. 너무 많이 가서 문제를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또 일본 젊은이도 많이 오죠. 네, 많이 그러니까 우리 이 80년대 운동권식으로 이야기를 해봤자 네. 젊은 사람들 귀에는 안 들어와요. 근데 그렇죠. 운동권 분들은 아직도 반일. 그리고 북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자 헬로윈 야 해 하면 가서 북한이 내린 똑같은 구호 내세우고 퇴진이 해결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에 후쿠시마도 거의 똑같아요. 맞습니다. 일본 대사관 정거래가 정거해버리고 네, 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아직도 반일 친북.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에 그만큼 이제 포용성이나 다양성이나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게 커져서 잘 안 네. 먹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당의 일부 네. 그런 분들은 그래서 홍범도 군대 이야기 하잖아요. 군대는 다릅니다. 군이 추구하는 가치는 네. 전투의 현장에서 네. 그 북한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 침략을 하면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네. 거기서 뭐 이념적 다양성 뭐 스펙트럼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이 다 죽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념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다양하고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네. 우리는 피하 구분이 명확한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은 다양성 세계로 살아도 우리 군은 이분법적 세계에서 다양성을 지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홍범도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을 우리 국민들은 자기 사는 세계가 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착시 현상이거든요. 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군은 달라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홍범도 또 돌아왔네요. 네.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